야, 변동성도 극복해버리고 수익도 나고 그게 어딨냐, 그런 게. 그건 존재하지 않아.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 플랫폼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게임은 아닙니다. 같다. 우리가 생각했던 플랫폼이 재정의로 시작해서 수많은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예를 많이 쓴 기억이 있는데, 미국은 플랫폼 액티브 ETF라는 게 혹시 있나요? 아니요, 그런 형태의 전략은 없고요. 아크 같은 경우만 해도 미래에 대한 주제를 몇 가지로 선정해놓고 하는 것인데, 비즈니스 모델이라기보다는 거기도 섹터에 가깝죠. 그러니까 유전체, 분석, 우주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삼아놨던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유전체에서도 플랫폼이 존재하거든요. 반도체에서도 설계 플랫폼이 있고, 파운드리 플랫폼이 있고,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플랫폼이 있고, 빅데이터 관련 플랫폼, 거래소 관련 플랫폼을 정의할 때 직선 구조의 밸류체인에서 모든 부분에서 단절화되어 있다. 단절화된 속에서는 항상 플랫폼을 지향할 것이다. 그래서 남보다 먼저 그 플랫폼을 재정의하고 그 재정에 맞도록 우리는 LCR 감안해서 투자를 집행하는. ETF는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투자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ETF보다는 이 액티브라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패시브 ETF는 시장에 있는 종목을 비중 그대로 그냥 사면 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회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운용 인력의 고정비를 최소화해서 가장 싼 값에 공급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액티브는 전혀 다르죠. 액티브는 매니저의 운용에 대한 전략, 또 그 회사에서 만들어가는 운용에 대한 철학, 그리고 리서치의 품질,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액티브 ETF를 선택하실 때는 그런 이제 회사의 사이즈보다는 운용 철학과 내가 공감할 수 있는지, 운용 철학을 지켜낼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라면 사실 상관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회사가 2008년에 공모펀드를 시작했을 때도 뭐 사이즈가 엄청 컸던 회사는 아니지만 운용 철학을 지켜낼 수 있는 토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더 큰 회사들이 시작하더라도 운영 철학을 지켜낼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죠. 기술적인 부분들에서의 오류 가능성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다 해놓고 있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과정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또 거래소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신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ETF를 이제 얘기할 때 크게 네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이죠. 코리아, 글로벌. 두 번째는 속성의 어떤 가치, 뭐 플랫폼, 대장장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세 번째 단어는 액티브. 네 번째 저는 ETF 같아요. 이 네 가지의 분류 체계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ETF란 단어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시장의 접근성을 확보해준다는 개념 외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본질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어느 나라로 할 것인지,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 그리고 액티브 관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저희 회사가 굉장히 멋지게 잘할 거라고 믿는 거죠. 빠르게 세상이 변해가는데 이 안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고 뭐 흔히 말씀하시는 100년 이상 갈 거로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이걸 핵심으로 잡으신 건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도 하나의 유행처럼 뭐 10년 안에 좀 확 이렇게 버블처럼 커졌다가 꺼질 수도 있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나는 플랫폼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게임은 아닌 것 같다. 다만 플랫폼의 유형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옛날 유통 플랫폼도 연세점에서, 그리고 할인점, 대형 할인점, 그리고 전자상거래, 이렇게 유통이란 플랫폼에 진화는 존재하지, 나는 플랫폼의 역사는 굉장히 견고하게, 최근 우리가 주목하는 플랫폼은 새로운 진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초기에 그 플랫폼이란 게 SNS 플랫폼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 플랫폼, 한 예로는 회사 차를 팔 때 뭐 금년에 90만 대, 100만 대 판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팔아놨던 차가 한 170만 대? 그 많은 차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벌써 버전 10에서는 우리 운전자의 그 운전 습관까지 레코드해서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 시장에 뛰어든다잖아요. 그만큼 그 세상은 진화된 모델로, 어떻게? SNS 미디어 플랫폼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걸 계속 관찰하고 트래킹하고 LCR로 따져보고 좀 더 강한 플랫폼인지를 우리는 추구하는 거지. 우리 생각은 가치는 결코 멈춰있지 않다. 가치는 늘 이동하고 늘 바뀐다는 사실, 그리고 바뀌는 가치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조차도 우리 스스로 개발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죠. 어쨌든 플랫폼이란 역사는 살아 움직이는 가장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로 저는 봐요. 결코 멈춰있지 않을 것이다. 다만 중간중간에 이런 강한 플랫폼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규제 속에서 가격 조정을 받을 것이고, 매력적인 구간에 오면 우리는 매수기로 활용하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동시에 정부의 가격 규제는 사실 업셀링 쪽에서는 가격 규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가격적 한계를 세팅하는 거. 근데 크로스셀링 쪽에서 열리는 기업은 가격 통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플랫폼 기업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하면은 뭐 누가 규제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국가 내에서 업셀링만 바라보는 플랫폼 기업은 정부의 규제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크로스셀링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있을 때 또 그것 때문에 가격 조정받으면 우리는 좋은 포트폴리오의 스텝 5에서 매수 구간이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플랫폼 기업의 존재 이유는 소비자의 이유죠. 소비자가 싫으면 떠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정부의 규제 때문에 쉽게 죽어버린 게 있고 만약에 플랫폼 기업이면 안 죽었을 것이다. 기술 기반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죽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번식을 잘하는 잡초로 비유하고 우리의 과거 5년, 10년, 20년의 역사 속을 봐도 그런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미국에는. 미국 시장에서 매출액 총이익률이 90%를 넘는다는 소리는 매출액 거의 대부분을 이익화시킬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 소비자들한테 B2C든 B2B든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받은 거고 그 검증받은 걸 기초로 외국에 다 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로? 인터넷 망을 가지고 옛날에는 라이센스 아웃 방식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OS 같은 경우 팔려면은 플라피 디스크라든가 하드디스크 또는 USB로 해서 깔아야지 팔았는데 요즘은 클라우드망을 통해서 바로 전 세계 누구든지 어도비도 마찬가지죠. 구독 모델로 바꾸는 것은 바로 이익의 지속성을 담보는 거예요. 옛날 그 소프트웨어도 라이센스 아웃 방식은 팔고 그 다음에 언제 매출이 생길지 몰라요. 업 버전이 생기더라도 안 사면 안 생기는 거거든. 근데 요즘은 자동으로 버전을 업 시켜주고 그래서 구독 모델로 진화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익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사스로 이 망을 통해서 하니까 특정 나라의 침투가 너무 쉬워요. 그 이익이 확장성이 담보돼. 그리고 옛날 기업의 플랫폼과 완전히 다른 차원을 갖고 있을 정도로 기업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심장이 막 떨려. 질문 주셨던 내용은 저희가 액티브라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시브 펀드라면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플랫폼 기업의 투자 비중을 바꿀 수가 없죠. 그게 시가총액이 빠져야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액티브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누군가한테 뺏기고 있다거나 지배력을 잃고 있다면 지금 이걸 그냥 사놓고 버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액티브한 종목 교체, 아이디어의 교체가 계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액티브가 아니면 그 부분이 불안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액티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플랫폼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구성 종목을 계속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변동성에 대한 극복 방법을 아니 변동성 극복은 별다른 게 있겠어? 주식이 본질인데 변동성 때문에 높은 수익이 있는 거 아니야? 야 변동성도 극복해버리고 수익도 나고 그게 어디냐 그런 게. 그건 존재하지 않아. 아까 말씀하셨던 변동성 극복 방법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최선의 기업을 선택하는 게 일단 저희는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라고 항상 생각하는 게 S플러스의 정신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장에서 그냥 빠진다고 빠지는 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가 정말 바뀌었는지를 보면서 최선의 기업으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가는 것, 이게 최고의 변동성 극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롱숏은 또 롱숏 나름대로의 변동성을 줄이는 장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를 완전히 뭐 다른 유형의 펀드랑 하시기보다는 롱온리 주식형 펀드 내에서 또 주식형 ETF 내에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없는데. 2008년 7월 7일 그 소수펀드 원칙, 그 소통의 원칙, 그리고 1등기업 투자의 원칙을 실현시켜서 우리 함께 부자 되자는 리치투게더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금년 저희의 새로운 액티브 ETF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투자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품을 출시하게 됐고 또 그만큼 무한한 책임과 또 흥분을 느낍니다. 장기로 봐서는 책임감 있는 운용을 통해서 항상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용을 하겠고요. 끝인사를 드리기보다는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같이 해주시고 좀 더 인내하면서 올해 좋은 투자로 리치투게더의 꿈을 액티브 ETF로도 이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